안녕하세요. 2월 15일 오늘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선거잖아요. 네. 네, 총선이 거의 지금 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얼마나 남았죠? 총선이 이제 4월 10일 수요일 날 있으니까요. 네. 오늘로 따지면 55일 남았네요. 55일. 네네. 진짜 이제 곧 있으면 선거철 이게 본격적으로 좀 느껴지겠네요. 네네. 뉴스도 이제 정치 관련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네. 아무래도 이번 총선 저는 사실 선거 결과에 상당히 관심은 있는데 네. 이번에는 좀 개혁신당이라는 그 존재가 어떤 뭔가 결과를 낼지 이 양당 구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솔직히 좀 관심은 가요. 네. 정치에 별 관심은 없지만 제3 정당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네. 그냥 마치 그냥 스포츠 경기에서 금운동 누가 따나 그거를 지켜보는 것 마냥 그냥 그 정도 차원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떤가요? 저도 과연 지금 양당 체제에서 뭐 제3신당이라는 게 뭐 꾸준히 계속 나왔던 운동? 정치권의 움직임인 거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번에 그 제3신당은 과연 어느 정도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관망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대화 주제. 자, 저희가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자, 이준석의 개혁신당, 자, 대만 MG가 선택한 커원저의 민중당이 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대화 주제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저 대만 총통 선거가 1월 달에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지금 네. 있은 지가 좀 되기는 했는데, 네네.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또 대만 총통 선거에서 누가 이겼다더라, 요 정도만 알지, 사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우리나라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 왜 한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대만 총통 선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통령 선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달 13일 날 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40.5%로 이번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네. 이때 선거에서 가장 주로 보도했던 내용이 과연 대만이 친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친미를 선택할 것이냐, 중국과 미중 갈등의 대리전이다, 이러한 보도가 가장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투표 결과를 까보니 친미 성향의 이 라이칭더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보다 높았습니다. 네. 그 반대로 이제 친중 후보라고 꼽혔던 국민당 허우유 후보는 33.49%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바로 3위를 기록했던 커원저 후보입니다. 26.46%였습니다. 네. 네, 왜 커원저 후보를 주목하려고 하냐면요, 생각보다 커원저 후보가 좀 득표율이 높았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양당 체제다 보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길 원하는 유권자들이 움직여서 비록 커원저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결국은 될 확률이 높은 라이칭더 후보라거나 허우이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안 될 것 알지만 커원저 후보를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분석하는 현지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3신당 커원저 후보가 의외의 선전을 보였다. 네. 그러니까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이게 득표율들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1등과 3등의 차이가 불과 한 3-4% 차이? 그 정도였으니까. 1이랑 3위. 예. 네네. 그래서 큰 차이가 아니었고, 특히 이렇게 양당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는 대만이란 나라에서 제3당이 이렇게 치고 올라왔다는 점이 이제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런 결과기는 했죠. 근데 이제 당시에 대만 선거 먼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은, 이게 사실 이제 민진당, 그러니까 민주진보당이죠.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가 총통으로 당선된 게, 이거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제 결별 아니냐. 음. 예. 이제 그 분석이 사실 훨씬 우세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제3당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네. 제3정당이 20%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간 건 28년 만이라고 해요. 네. 자, 원래 이제 대만의 정치 지형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네. 자, 원래 이제 민주진보당은 좀 중국의 공산당을 배제하는 입장이죠. 중국보다는 좀 미국이나 일본 쪽을 더 중시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왜냐면은 중국은 공산당이 시진핑의 공산당은 특히나 이제 인권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하는 것을 오히려 좀 경계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당은 우리로 치면은 좀 보수당 성향을 가지고 있죠. 예, 장제스 시절부터 이제 대만 경제 역사에서 중국을 어떻게 빼놓을 수 있냐. 대륙은 우리와의 어떤 동반자다. 예, 그리고 무리하게 반중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다가는 중국이란 전쟁 날 수 있어. 이제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제 평화, 안보. 이제 이런 측면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는 당이죠, 국민당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말씀을 드리면서 빼먹은 게 있는데, 총통 선거와 함께 의원도 뽑았단 말이에요. 대만의 의석수가 113석인데, 이때 민진당이 51석, 국민당이 52석을 얻었고요. 그리고 민중당도 8석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고 또 의원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네. 1월 13일 날요. 자,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지금 슬라이드로 이제 곧 나올 거고요. 예, 라이칭더가 이제 민진당 당선된 사람이 558만 6천 표를 받았고, 그다음에 허우유이 국민당 467만 1,021표 33%. 그다음에 커언저 이 사람이에요. 민중당 369만 466표. 그래서 이게 사실 별 차이가 안 났다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 자 이제 대만 방금 이제 박 기자가 얘기한 그 대만의 입법원 선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총선이죠. 네. 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여기에서 그 의석을 보니까 이게 전체 113석인데 민진당이 51석. 그러니까 총통 선거에는 이겼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선 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 석 딱 한 표 차이로. 졌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당이 52석을 확보를 해서 전체 113석 중에 이제 무소속 두 석을 빼면은 지금 민중당 8석을 가져간 민중당이 캐스팅 보트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어느 당도 지금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법안 같은 걸로 밀어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민중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이 제3당인 민중당의 지금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세져버린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가령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총선을 앞두고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과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은 어떤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추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소야대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향대로 바꿔질 수도 있겠지만, 예. 혹은 뭔가 미등미등하게 하고, 우리도 제3의 당이 또 갑자기 어떤 세력을 키우게 돼서 캐스팅 보트가 되느냐,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게, 네. 아까 던졌던 그 질문. 그러면은, 대만은 정말, 중국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냐.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 그게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득표율이었다는 거. 네. 네, 득표율이 높지 않았다는 거죠. 네. 네. 만약에 과반수 이상으로 민진당이 승리를 했다면은, 이제 대다수가 정말 중국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민중당의 커언저라는 존재, 26%나 얻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캐스팅 보트가 됐다라는 점. 이 두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과 사실 음, 뭔가 결별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어. 음, 이제 이건데 그러면은 커원저의 존재는 왜 중국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 거야? 라고 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건 왜 그럴까요? 일단 커원저 후보가 네. 그 제3신당 후보로서 높은 28년 만에 높은 지지율을 얻은 이유가 아무래도 현지 언론에서는 이렇게 양당 체제에 대한 염증을 느낀 20, 30대에서 그를 지지한 이유가 많다. 이렇게 분석하는 언론들이 많더라고요. 음. 이제까지 대만은 늘 친중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너무 싸워왔다는 거예요. 네. 그거에 이제 너무 질려서 우리는 그런 양당 체제의 이념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실리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눈앞에 닥친 저임금 그리고 집값 상승 그리고 육아 부담을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커원저 후보가 예상 외에 선전했던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음. 분석하는 게 많은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많았던 이거네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뭐 결별을 하겠다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만 예, 얘기하자. 그러니까 음, 더 이상 그러니까 아니, 혐오가 아니라 염증. 염증을 음, 느끼고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과의 결별이니 많이 이런 음, 음, 식으로 대만의 총통 선거 결과를 그렇게 음, 결부지어서 얘기할 음, 필요는 굳이 없는 음, 것이다. 예. 뭐 이런 네, 얘기군요. 그 커원조 후보의 대표 공약을 좀 찾아봤는데요. 뭐 경제와 관련된 공약들이 많았어요.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가운데 뭐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뭐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좀 많이 내놨고요. 그리고 청년들과의 소통에도 힘을 실었더라고요. 인스타 팔로워가 110만 명 정도가 돼서 그 다른 후보인 라이칭더나 허유의 후보는 한 10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팔로워 수가 더 많았다고요. 그만큼 청년 세대들과 소통과 대화를 많이 음. 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커먼저 후보가 그러면은 대만에서는 MZ들, 그러니까 청년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가? 음,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음, 예. 그래서 보면은 일단 대만 정치가 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음, 그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좋겠는데 네. 자, 일단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 불신이 지금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년간. 음, 2014년에 홍콩 우산혁명이 있었잖아요. 네, 네. 당시 그게 이제 공산당에 음, 의해서 음, 진압이 됐어요. 음, 아주 음, 그냥 극렬하게 진압이 돼버렸죠. 음, 음,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에 대해서 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양국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가운데 음, 뭔가 이 한 민족이라는 음, 공통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음, 잘하면 먹히겠다. 음, 뭐 이런 불안감들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거고 네, 그 문제 때문에 2016년에 네, 국민당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국민당이 정권 심판을 받아버리죠. 네, 네, 대만에서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2016년부터 민진당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정권을 음, 잡습니다. 음, 그래서 재선까지 성공을 하면서 음, 8년 동안 민진당의 차이잉원 음, 총통이 음,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서게 음, 되죠. 음, 음, 이때 그러면 중국이 아니면 대만은 뭘로 먹고 살 음, 건데라고 음, 했을 때 음. 등장을 한 게 바로 반도체. 반도체죠. 예. TSMC, 폭스콘 이 두 음, 회사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뭐 유명하고 반도체, 굉장히 세계 크잖아요. 반도체를 움직이는 회사잖아요. 예. 파운드리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음, 1위 회사입니다. 세계 음, 음, 1위. 음, 예. 애플도 사실 TSMC나 뭐 폭스콘이 없으면 제대로 못 음, 들어가는 상황일 음, 테니까요. 음. 예. 그래서 이때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아, 예.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이거 예, 찾아보셨죠? 그쵸. 네. 저희가 이 한국이랑 그 대만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음, 2014년 음, 그 IMF 자료입니다. 음, GDP per capita니까 그 음, 1인당 국민 생산량이죠. 음, 1인당 음, 국민 생산을 달러로 표시를 했을 때, 음, 자, 한국은
$29,000였어요. 그 당시에. 뭐 대략 한 3천만 원대였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2,200만 달러. 음, 자, 요 정도였다면은 2,200만이 아니라 음, 예, 22,000달러. 음. 예. 요 정도였다면은 당시 이제 뭐 2,500~600만 원 수준의 1인당 그 정도를 국민 생산량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라서 네.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이때는 났어요. 네. 그런데 이게 10년 만에. 예, 10년 만에 어떻게 돼버렸느냐. 네. 우리나라하고 사실상 지금 똑같습니다. 어. 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이게 기준이 이게 명목이 아니라 뭐 실질로 보고 그러는 경우에는 뭐 대만이 오히려 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이제 이 민진당에서는 야, 우리가 그동안 그 10년 동안, 지난 8년간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사실 한국을 우리가 앞섰다. 이걸 굉장히 또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홍보할 예. 만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쵸. 예, 이렇게 차이가 좀 났었는데, 아무리 뭐, 네. 동북아시아에 뭐, 네. 아시아에 뭐, 용이니 뭐니 뭐, 네. 이렇게 뭐, 네 마리의 용, 뭐 그런 표현이 있기는 했지만, 네. 홍콩은 이미 약간 어나더 레벨이 돼버렸고, 거기는, 이게 그 1인당 국민소득이 뭐 5만 달러를 넘어가더라고요, 네, 지금. 네. 예, 이거는 이제 국민소득이 아니라, 국민 생산으로 본 지표기는 한데,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비슷해졌습니다. 네. 예,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3개국이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을 보여주고 근데 있어요. 이렇게 짧은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네. 청년층들은 뭐에 특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가 네. 저임금 문제 굉장히 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임금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고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된 모양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생산직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부분은 있었겠지만, 그 이외에서 그런 고용 창출이라든가 약간 임금 낙수 효과는 크게 얻지 못했나 봐요. 그러게요. 네. 이게 반도체 산업의 낙수 효과가 어떤지, 일반적으로 어떤지, 우리나라 가령 뭐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경우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이고 연봉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닐 테니 네. 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부동산 문제가 그쵸. 심각하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집값이 이게 비싼가 봐요. 중국도 돈 많으신 분들이 대만의 부동산을 또 흔들고 있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데 임금은 안 낮고. 오르고. 그쵸. 그러면 이제 사실 청년층 화가 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친미 성향을 띠는 총통이 8년 동안 집권을 하였다 보니 중국과의 관계는 과거보다 원만하지 못했을 테고 그렇다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도 떨어질 올 수밖에 거고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수입도 현저히 떨어졌을 그렇죠. 테고요. 뭐 관광이라든지 뭐 가령 좀 내수를 위축시킬 그런 가능성은 좀 있겠네요. 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러한 것들은 뭐 기저에 깔고 가는 문제일 것 같은데 약간 좀 컸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이게 모병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징병제 문제요. 네. 저희랑 상황이 완전히 반대예요. 저는 처음에 무슨 이 대만 같은 경우에 모병제였다가 징병제로 바뀌면서 이게 그래서 좀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만은 원래 징병제더라고요. 징병제인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4개월만. 네. 근데 이거를 1년으로 늘려야겠다라고 집권당이었던 민진당에서 네.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정권 교체됐습니다. 그러면 탄핵됐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복무기간 늘린다 그러면은 난리가 날 텐데 여기는 국민당에서는 늘리면 안 된다. 4개월 유지하자. 이랬다가 국민당이 날아간 겁니다. 지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복무기간 늘리라 그랬더니 늘려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반중에 대한 심리가 더 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징병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징병 기간을 늘리는데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다면 아무래도 이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반중에 대한 여론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이거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가령 뭐 다오이다오 뭐 이쪽에서 뭐 무력 충돌이 있었다, 뭐 시위가 있었다라고 그런 뭐 외신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저희 같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뭐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네. 예,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뭐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북한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느낌이 없단 말이죠. 근데 대만은 이게 뭐랄까 비등비등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중국이랑. 네. 예, 뭐 군사력을 봐도 그렇고 뭐 땅덩이의 크기를 봐도 그렇고 이거는 뭐 어디 한 도시만도 못한 크기에 뭐 정말 작은 나라에 불과한 건데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중국이 나라로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건 상당히 뭔가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 이런 애국심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라고밖에는 안 믿겨요. 맞아요. 예. 청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예민했던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 뭐랄까. 근데 개중에는 분명히 군대에도 가야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그냥 불만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중국과의 그런 자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걸로 진보 보수를 나누고 이런 거에 이런 상황에 염증을 느낀다라는 거. 거기에 뭐 저임금이라든지 나라는 성장했는데 개인들은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네. 잘 살아지게 된 게 아니네. 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양당 체제에 대해서 그만하자. 그쵸. 뭔가 새로운 헤어질 결심이네요. 예. 양당 체제와 양당 체제와 헤어질 결심이네, 진짜. 그래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좀 기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 제3당에 대해서 이 민중당에 대해서 환호를 한 거죠. 근데 아까 잠깐 박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민중당이 걸고 나온 그 키치가 바로 민생이죠. 그 민생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요? 민생에 대한 얘기. 네. 네. 여기 보면은 뭐 저임금, 그다음 집값 상승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육아 부담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도 있네요. 이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대만도 네. 저출산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출산 문제가 네. 대만도 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네. 목소리가 20, 30대 청년층 사이에서 높았습니다. 네. 그 공약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진짜. 맞아요. 네.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중에 자녀가 있으면은 저리 대출을 해달라. 근데 우리는 이미 있는데 대만은 그게 없나 보죠? 이미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생겼잖아요, 우리도. 원래 있지 그렇지 않았나요? 않나? 생애 최초의 생애 최초?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리 생애 대출은? 최초 아이가 있으면 그 가정의 저리 대출은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거죠. 아, 그런가요?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가운데 저리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네. 그게 금액대로 구간별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5억이었을걸요? 5억 미만의 주택을 구매하는 자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근데 네. 사실 서울 시내의 주택은 이미 많이 뛰어서 그쵸. 네, 좀 불가능하죠, 대상이 거의. 되는 네. 주택이 조금 적었다가 최근에 이제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로 정부가 이제 내놓은 게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이게 아마 새롭게 나온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이런 배경 하에서 3당이 굉장히 뭔가 돌풍을 일으켰다. 근데 네.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대만 정치랑 비슷한 모습 아니에요? 비슷한 지형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하고 좀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게 느끼냐면, 일단은 이 진보 보수로 나누는 방식 자체가 되게 유사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진보 보수가 어떤 뭐 개혁파냐,
뭐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뭐 보수파냐 이런 성향이라기보다는 네네. 대북 관계 혹은 어떤 외교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진보 보수를 좀 나누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혹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진보 네. 보수가 음, 음, 같은 사람도 어떤 문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진보 보수가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가령 뭐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뭐 보수적인 입장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무슨 복지 정책이다. 뭐, 이런 네. 측면에 있어서는, 네. 조금 더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음, 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나는 진보인가? 음, 보수인가? 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네. 네. 근데 좀, 대만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예, 진보 보수가 이 당을 나눌 때, 진보당이다, 보수당이다, 라는 거를 나눌 때, 대중 문제를 가지고 지금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의 좀 스캔들도 대만이 많이 문제가 됐었나 보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허유희 국민당 후보 측에서 주장했었던 게 이제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음, 정치인들의 뭔가 그 끊이지 않는 그 부패 부패 스캔들이 스캔들. 계속되고 있다. 그렇군요. 음.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어, 저는 누가 좀 생각이 누구 나냐면, 생각나세요? 예, 예. 뭐 제목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예. 예. 안철수 씨가 좀 생각이 그 나기는 안철수? 하더라고요. 예, 이게 네네. 좀 배경이 비슷하죠, 두 사람이. 맞아요. 두 사람이 그 커언조 후보랑 비슷한 게 네. 의사 출신이에요. 둘 그리고 다요. 네네 의사 예. 출신이고 그리고 카원저 후보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대 국립대만대 음, 병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네. 응급의학과 센터장이었습니다. 국립대만대 어, 병원 응급의학과 센터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카원저 후보도 2014년에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수도 시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안철수 음. 후보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도전을 한 바 있죠. 근데 네, 여기는 승리를 했군요. 네, 다른 점이 있다면 카원저 후보는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음, 2018년에 재선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또 비슷한 점이 있다면 이제 창당을 했다라는 것도 제3신당을 창당을 했다는 점도 이제 비슷한 점으로도 꼽을 수 있겠죠. 그 국민의당은 어떻게 됐었죠? 국민의당은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2000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박원순 당시 후보에게 양보를 했죠. 네. 양보를 하고 나왔고 그리고 창당을 했었고 그리고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나왔었죠. 이 18대 대통령 2012년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당시 이제 네. 문재인 당시 후보와 이제 단일화를 했다가 이제 잘 안 됐죠. 안 음, 되고 근데 이제 어 그 뭐지? 안철수 후보의 네. 정치적인 한 획을 그었던 게 바로 2016년 총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을 해서 이제 여기저기 호남 쪽에 여러 정당을 이제 휩쓸었잖아요. 네. 그때 몇 석, 30 몇 석을 아마 휩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힘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다가 음, 이제 또 이제 합당 뭐 이렇게 여러 역사를 조금 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의 이제 안철수 후보의 움직임은 이제 2022년에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합당을 해서 이제 지역구 출마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됐었죠. 네. 지금은 이제 의원 신분인 거죠. 음,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 뭐랄까, 이게 본인의 명확한 어떤 정치적 색깔이 있다라기보다는, 음, 과거에는 좀 진보 세력과 음, 그다음에 또 지금은 보수 세력과 음, 어느 쪽에도 이렇게 음, 어울릴 수 있는 음, 사람인가 봐요. 네. 음, 음. 어, 약간, 그러니까 2012년 때는 대통령 선거할 때는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했던 거고,
또 10년이 네. 흘러서는 이제 보수 정당이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합당을 한 거 보니 약간 뭐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비판이 받는 부분이 이게 기회주의자 아니냐 이러한 수식어도 좀 따라 붙는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그럼柯원저 후보도 네.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를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이념적으로 모호하다. 그리고 기회주의자다.柯원저 후보가 따라붙는 수식어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네.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만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중국과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잖아요. 네. 근데柯원저 후보는 모호하다는 거예요. 음.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차이잉원 총통의 외교 정책이 따르겠다 이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제 과거 총통이죠. 네. 그 반중 정책에 따르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대만 해협의 양쪽은 한 가족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뭔 말이야? 라고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회주의 국립 대만대 사회학과 교수가 그柯원저 후보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기회주의적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柯원저 후보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柯원저 후보가 예상 밖의 선전을 해서 지금 킹메이커가 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또 논란이 되는 발언도 있더라고요. 이달 초에 이제 당 지지자들과 만났었는데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 좀 분석을 하는 자리였어요. 이제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의 득표가 대학과 과학단지 인근 투표소에서 득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우리의 정당은 그 싱가포르 집권당과 유사한 엘리트 정당이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젊고 교육 수준이 높고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柯원저 후보가요. 그러면서 이제 말실수를 했는데 정의상 엘리트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우리 만약에 그 대졸자만 투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했을 거야. 라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이건 뭐 당연히 사회 문제가 좀 됐겠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뒤이어서 뭐 민주주의를 중시하고 사회 약자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제 수습을 하긴 했지만 바로 이제 양당에서 비판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 교육을 덜 받은 사람에 대한 오만한 편견이다. 편견을 보인 거다라고 바로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柯원저 후보의 발언도 또다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과거柯원저 후보가 마약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고등학교에 못 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말을 했던 것도 또다시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굉장히 엘리트주의가 강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보여지네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보여줬던 이런 뭐 국민의당 같은 그런 케이스로 요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 다만 지금은 또 다시 양당 구도가 너무 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또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만의 뒤를 이어서 그런 제3세력이 과연 정치 지형을 넓힐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요게 지금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이준석 씨와 그다음에 류호정 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제3신당이 이제 창당을 했죠. 이제 개혁신당인데, 근데 최근에 저희 JTBC가 여론조사를 돌렸었잖아요. 네. 그 이틀 전 보도에 따르면, JT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디 있죠? 정당 지지율만 따주면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9%인 가운데 개혁신당이 5%로 집계가 됐습니다. 5%. 아직 미미한 힘을 보이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는 이제 제3시대 빅텐트인 개혁신당의
입당 직후에 이루어진 이제 첫 여론조사인데요. 네.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개혁신당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라며 대체적으로 낮은 기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끌고 온 게 그거잖아요. 이제 대만의 같은 경우 이제 커원저가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이념 논쟁이 아닌 양당 체제의 그러한 정치 구현이 아닌 실제 유권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에 좀 집중해 달라. 그런 덕분에 이제 대만의 이제 커먼저가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을 수 있을 건데, 분명히 이 안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에 주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개혁신당에서는 뭔가 지금 앞장서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뭐 민생 정책 같은 것들이 있나요? 뭐 중요한 아젠다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꼽을 수 네. 있는 게 딱 눈에 띄는 기억에 남는 선명한 뭐 정책 같은 게 보이지 않지 않아요? 민생과 관련해서? 하나 기억나는 거는 뭐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된다고 주장한 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민생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왜 더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면 또 좀 뭐랄까요? 또 이러한 이대남들 과 뭔가 그런 이내념의 거를 좀 갈등을 또다시 예. 조장하는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과거에 또 봐왔던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일단은 아시죠? 예. 뭐 창당을 했으니까 집토끼부터 챙겨야 된다. 뭐 요런 건가요, 그러면? 이게 좀 예. 이제 근데 당내에서의 지금 갈등은 이게 약간 페미니즘 관점에서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준석 당대표와 또 류호정 전 의원이 네. 같은 당 안에, 같은 지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 집 안에서 싸움은 안 날 것이냐. 이게 좀, 그러니까 가령 뭔가 이준석의 신당이다라고 한다면은 가령 좀 이 여성에게는 다소 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으니 뭔가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배를 탄 느낌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어떤 정치적인 행보라든가 그런 가치관에서 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거야 뭐 내부 문제니까 뭐 저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겠으나, 다만 뭐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그 당대표를 만약에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면은, 가령,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뭔가 좀 거북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러한 화합의 상황을 두고, 뭐 당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여론조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개혁신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미치지 못할 거라는 답변